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 먹거리나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먹는다는 것이란 주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성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분들 그리고 기분들을 모시고 중요한 논의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성군이 주최하고 마르쉐와 내일의 식탁이 함께 공동 주관한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한 동아시아 포럼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동아시아의 사례를 들어보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한 동아시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김주수 군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멋진 공간을 도와주신 최치원 문학관 관장 정우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동아시아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포럼의 개회사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의 김상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마르쉐 친구들 이보은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보은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쉐를 운영하고 있는 마르쉐 친구들의 이보은입니다. 마르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화하는 농부시장을 통해서 농업과 도시를 먹거리로 연결하고 농업과 지역의 회복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그런 새로운 미식 문화를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마르쉐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경북 지역의 어떤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의성군과 함께 농업과 먹거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농촌은 도시화와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확장 과정에서 점차 활기를 잃었습니다. 농업의 위축, 식량 의존의 심화, 그리고 인구 소멸의 길이 당연시 될 때 의성군은 지역의 농민들, 농업 먹거리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농식품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길을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거리의 미래를 모색하는 미식주간 첫날,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한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특별한 보람을 느낍니다. 도움을 주신 의성 군민과 군청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지수 의성 군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연사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황영모 박사님과 먼 길을 달려와서 함께하고 계신 카미야마 푸드허브 프로젝트의 타이치 마나베상, 그리고 타이페이 그린 가드닝 네트워크의 타라호, 그리고 공주 프로젝트의 천재박 대표님, 이 세 분의 발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의 파트너들이 계십니다. 내일의 식탁의 김원일 이사장님과 윤유경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 고은사 우리 최치원 문학관의 정우 관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논의와 프로그램이 많이 넘쳐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이 늘어날 때 그 지역에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 식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식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 농과 식이 연결된 곳곳에 부엌과 식탁에 불이 밝혀지는 그런 의성의 미래를 통해서 더 많은 농촌과 지역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또 대만에서도 오시고 해서 많은 이렇게 분들 오셨는데요. 특히 우리 앞으로의 지역 더 맛있는 그런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미식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주제도 또 발표해 주시고 하실 텐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농업 분야에 농촌 분야에 이렇게 있어 보면서 과거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식량 작업이라는 그런 명제하에서 쭉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의 농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통이나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에서 질, 질에서 맛, 맛에서 이제는 문화를 입혀서 이렇게 하는 음식도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과 농업과 또 도시가 서로가 이렇게 조화가 다소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은 도시의 노동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값싼 그런 음식물 이렇게 제공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의성군이 전국에서 3년째 기농 1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지역에는 뭐 지역이 서울시의 2배가 되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 또 우리가 기상이 일교차가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농촌의 그런 농촌다움이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그런 농산물의 문화나 예술을 더집혀서 가치를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분야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 오늘 마르시아 이렇게 이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우리가 새로운 그런 먹거리의 가치를 위하는 이런 행사 갖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고 또 의성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분야가 우리가 꼽힐 때 더 의성이 한 단계 발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공항이 오고 또 새로운 그런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고 또 스마트 농업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또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맛있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하는 이런 주제가 정말 성공해서 우리 어디 지역 못지않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게 이 모든 주관해 주신 또 우리가 마르시아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의성의 초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시면서요. 여기 고원사에는 맨발 걷기가 이렇게 한 900m, 1km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험하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은 그런 추억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 정리하고요. 이제 정말 처음 동아시아 포럼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포럼에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선입연구위원으로 계신 황용보 박사님의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황용모입니다. 앞서서 진행 측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함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기회를 주신 우리 이보은 대표님, 김원일 이사장님, 특히 우리 군수님, 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동아시아 뭐 연계 전략 또 오늘 중요한 주제이겠지만 이제 도시와 농촌을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연계해 나가고 먹거리를 이 안에서 어떻게 매개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푸드 플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사실 지난 정부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연구 책임을 제가 맡았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에 발의된 국가 먹거리 기본법안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 문제만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현장 베이스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3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드릴 말씀이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의 융합 상생을 우리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도농 교류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러한 도농 융합 상생을 위한 중요한 매개가 바로 먹거리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죠.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 그러나 군수님 말씀처럼 도시와 농촌의 문제는 같은 원인의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개발과 성장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원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와 농촌의 여러 상생의 해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 그러한 노력이 문제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이런 관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먹거리의 문제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도시 농촌의 문제를 이른바 도농분리 사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농분리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위에 있고요, 농촌이 밑에 있죠. 군수님 말씀처럼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촌이 가진 자원을 도시 쪽으로 몰아줬죠. 제국주의 과정을 거쳤던 세계 열강은 그러한 자원의 동원을 식민지에서 동원을 했지만 이 식민지가 없었던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른바 원시적 자본을 농촌으로부터 뽑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는 도시고 하류는 농촌이었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사실 우리에게는 깊게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 나갈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말씀들을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규범을 넘어서서 농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저는 회복력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저 그래프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이 충격에 여전히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충격에 따라서 밑으로 꼬꾸라져 내려갈 것이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력인데, 이 회복력은
우리 농촌 사회가 직면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농업 농촌을 둘러싸고 이른바 4대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 사회 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후 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더 이상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떠한 모든 산업이 탄소를 배출을 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는 농업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기후위기 때문에 기상의 이런 그 이변, 재해에 따라서 식량의 생산이 들쭉날쭉하고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먹거리 위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위기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서 지역의 유지는 큰 이 과제가 아닐 수 없고 또 사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격차 더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가 시정하지 않고 미래 사회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회복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회복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감히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농업, 농촌, 먹거리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 농업이고 먹거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농촌, 먹거리이고 지방소멸과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먹거리임을 이미 많은 우리는 이런 선언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기의 시대, 회복력의 실체가 농업, 농촌,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의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동아시아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이른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핫 이슈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은 소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는 것일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의성이 벌여왔고 또 다른 지자체가 사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죠.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긴 하지만 지역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없어질 뿐이지 우리의 3터, 1터, 쉼터인 이 농촌 지역이 과연 없어질 것이냐?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오더기리 토쿠미 선생은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른바 일본의 지방소멸론을 일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소멸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100밖에 없으니 이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변부부터 잘라내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의 지방소멸론을 그대로 우리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오다기리 선생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한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제가 바꾼 PT가 아니었네요. 예. 사실 전라북도에서 자연마을을 15년 동안 인구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경북의 인구 가소 지역이 BYC지 않습니까? 봉화, 영양, 청송. 전라북도의 BYC는 무진장이지 않습니까? 무진장이 정말 인구가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마을 단위에서 전라북도의 15년간의 인구 이동의 패턴을 보니 오히려 무진장 전라북도의 동부산하권은 인구가 증감률이 감소율이 둔화되고 일부 늘어가서 이른바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과소한 마을이 더 줄었고요. 오히려 저쪽 서부 평야지역
고창, 부안, 정읍, 김제, 군산 이렇게 과거 농업으로 번영을 이뤘던 지역은 인구 감소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음이 실증으로 좀 나타난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수정 PT가 오늘 이 자리에는 올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농촌 마을 지역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3터 1터 쉼터 1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러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잣대, 또 생활의 구조, 또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들을 벌여왔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과소화 현실을 넘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사실 정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삼각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인데요. 정책은 1섹타, 2섹타, 3섹타의 힘의 균형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1섹타의 힘이 강한 지역, 2섹타 시장의 힘이 강한 지역, 3섹터 시민사회의 힘이 강한 지역에 따라서 저기에 보시는 정삼각형이 좀 다르겠죠. 정삼각형이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겠죠. 균형점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 정책에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그 힘의 균형을 잡는 고개하고도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연계 또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정책의 그 현실은 바로 이러한 힘의 균형점에서 시기와 지역을 달리해 가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오늘 동아시아 포럼 첫 번째 이 자리가 맛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이 균형점을 저는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도시 농촌의 관계를 6가지 관점에서 좀 대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인데요. 요거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촌의 자원을 동원했던 그러한 관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농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생산, 그 다음에 상품, 또 정보, 부가가치가 어떻게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가고 도시는 농촌을 어떻게 배후로 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그 입장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는 농촌을 배후로 지역 네트워크나 지역 단위의 이런 클러스터 방식으로 성장 전략,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경주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요것과 달리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 특히 농촌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사람이 오가고 또 자본이 오가고 또 이 상품이 오가는 이른바 도농교류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의 발전, 농촌의 성장을 도모하자 이런 입장을 으로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 이러한 도농교류의 관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 주민은 단순한 공급자로 강조가 되었고 도시민은 이러한 농촌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직선의 일방적인 주고받기의 문제를 사실 역설하는 그러한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의 바탕으로 오늘 일본에서도 연사가 오셨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생하고 일본 표현으로 교류가 아니라 대류라는 방식으로 사람과 자원이 오고 가서 서로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이뤄가는 이러한 도시 농산어촌의 이런 공생 대류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5도 2촌이 이 제도화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농촌에 생활하고 아예 농촌으로 유턴해가는 이러한 그 활발한 왕래를 통해서 이주까지 해가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도농교류를 확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도농교류를 가로막는 규제와 이런 그 제도적인 한계를 확 풀어버리자, 이런 관점의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6차 산업 방식의 체류와 관련된 거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농지를 뭐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점, 아니면 뭐 식품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또 가치가 일부 충돌되기도 하죠. 도농교류의 관점이 단순하게 도시와 농촌의 자원, 사람의 이동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까지 개선하고 완화해 가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 그다음에 농산어촌의 공생과 대류, 이걸 넘어서서 일본에서는 아예 관계인구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정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람이 서로 왕래하면 결국 정주인구의 한계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관계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시 농촌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계인구 속에서 또 한켠에서는 이른바 사람의 오고감을 우리가 너무 양쪽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 관계를 과연 누가 맺어갈 것이냐, 결국 그것은 혁신적인 이런 주체, 그래서 이른바 창조계층이라고 하는 이러한 혁신가가 이러한 관계 인구를 주도할 때 우리가 농촌이 직면한 문제, 도시의 문제를 도농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가를 유치하는 전략, 혁신가들과 함께 지역의 이런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략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6개 관점에서 도농의 교류, 도농의 상생, 도농의 융합, 뭐 이러한 그 입장을 대별을 했습니다.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농촌의 문제, 도시의 문제를 상호 분리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농융합 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농융합 상생,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고 상생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단선적인 이런 그 도농교류를 넘어서서 도시의 필요, 농촌의 수요가 서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상호 관계망을 만들어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을 만드는 제3의 섹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방안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촌의 수요가 분명히 있죠. 도시의 필요, 농촌의 수요, 또 도시의 수요, 농촌의 필요를 서로 동등한 관점에서 자원이 이동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른바 혼성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 이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것인데, 저는 일단은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불특정한 일반화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주체, 도시의 조직이 서로 주민주도 방식으로 지역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조직과 조직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혁신가가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혁신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상생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이러한 융합 상생의 프로그램과 이러한 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의 흐름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농촌 지역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대로면 인구가 계속 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고요. 부정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고 부정적인 현실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긍정의 요인과 부정의 요인 간의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가 우리가 대응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위한 사람의 이런 그 관계망을 만드는 거, 일반화된 관계망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이 연결되는 상시적인 관계망을 만드는 거, 그러한 조직과 조직의 관계망을 작동시킬 혁신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그런 혁신가가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도농융합 상생을 실천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융합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시와 농촌을 연계할 수 있는 매개 수단은 첫 번째는 농촌다움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있죠. 두 번째는 저는 먹거리 자원이라고 봅니다. 먹거리 자원을 통해서 산업 자본이 이격시킨 식과농의 거리를 좁혀가는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연대, 이것이 도농융합 상생을 위한 첫 번째 실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먹거리 수요, 농촌의 먹거리, 농업자원의 도시로의 이른바 풀링이라고 하는 필요, 이것을 연계하는 이른바 도농 먹거리 연대를 이와 같은 지역 먹거리 전략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139개 자치단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인 농민이 소비자인 도시민과 함께 먹거리를 매개로 식과 농의 거리를 좁혀가는 사회적 거리를 줄여가는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그 과정이 지역으로서의 농촌, 지역으로서의 도시가 이른바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계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농촌의 문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가죠. 이 관계시장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농융합 상생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혼성적인 가치의 영역입니다. 관계시장이 도농융합의 새로운 혼성적 가치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 먹거리 전략으로 도시와 농촌의 이런 그 융합과 교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왼쪽에 보시는 저 박스는 사실 2018년도까지 강조됐던 지역 먹거리 전략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도시와 함께 이 상생하는 먹거리 순환 시스템으로 보는 게 주된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139개 자치단체가 이른바 푸드플랜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거리의 가치를 아는 먹거리 시민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두 번째로 먹거리를 매개로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의 취약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른바 먹거리 돌봄. 그 다음에 도시는 먹거리가 필요하고 농촌은 농산물의 판매 소비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도시의 필요, 도시의 수요, 농촌의 필요를 서로 연결해가는 도농상생 먹거리 전략을 도시정부, 지방정부가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전략을 해 나갈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푸드플랜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먹거리 전략, 이거는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융합상생의 실체가 아닐 수가 없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저 다이어그램이 그러한 도시와 농촌의 필요와 수요가 어떻게 매칭될 수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도시는 먹거리 수요가 있어요. 먹거리 시장에 대한, 이 시장은 경쟁 시장이 아니라 관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푸드 억세스,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시장의 새로운 창출, 시장의 접근성이 필요하죠. 농촌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전략적인 이런 그 요구가 있습니다. 농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의 생성이 아닐 수 없겠죠. 먹거리의 도시와 농촌의 미스매치를 광역 단위의 도시정부와 지방정부, 도시민과 생산자, 도시와 농촌, 공간과 사회적,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에서 이런 관계망을 먹거리 전략으로 우리의 시민사회, 지방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융합상생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이 먹거리를 매개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다층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먹거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른바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었는데 사회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아집니다. 일시적인 해직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먹거리의 취약성에 놓인 우리의 이웃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서 식료품점에서 먹거리를 훔치다가 걸린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먹거리 취약성을 사실 도시와 농촌 모두가 안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먹거리는 어떤 누구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먹거리를 매개로 이러한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돌봄의 그 공간과 거점으로서 커뮤니티 키친, 마을 부엌, 공유 부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먹거리 이 전략의 선도 지역은 이러한 먹거리 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점을 다양한 층위에서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러한 사업 메뉴 안에 이렇게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농융합의 전략으로는 저는 이른바 농업의 사회화,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농업을 사회화하는 전략으로 도농융합을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성, 다원적 가치를 이른바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농촌의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민의 이런 그 필요와 수요가 도농 교류를 통해서 융합과 상생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을부엌 사례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이 마을부엌은요, 사회적 경제 조직인 마을협동조합 소란이 공동체 텃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공모사업,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마을협동조합이 결합을 해서 마을부엌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하느냐? 끼니 걱정을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이런 먹거리 나눔을 여기서 합니다. 두 번째,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 먹거리를 탐구하고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 대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그런 먹거리 문제를 마을 부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또 길 위의 청소년이라고 하죠.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쉼터 아이들과 함께 이 마을 부엌 안에 먹거리 나눔, 먹거리 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는 없지만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 문제를 농업을 매개로, 먹거리를 매개로 해결해가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살림 제주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살림은 생명살림, 밥상살림을 모토로 건강 먹거리를 실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생산자협동조합 기능으로도 함께 하는데, 한살림 제주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밥상살림, 생명살림을 넘어서서 과소화 시대의 이른바 지역살림을 한살림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때마침 제주시에 내려온 국가사업인 리빙랩,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시의 취약계층이 사는 노송 2동의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먹거리를 매개로 생명살림, 밥상살림, 지역살림의 프로그램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공유부엌을 만들었고, 공동체 텃밭을 만들었고,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나눔 냉장고를 만들어서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 이 지역사회와 함께 도시농촌의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정책으로서 중단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서울의 마을부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이 가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 문제와 같습니다. 특히 먹거리 문제에 주목해서 이 먹거리 문제를 주민 공동체와 함께 농업과 도시,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 지역의 공동체 조직이 주체가 돼서 마을부엌의 거점을 만들고, 이 거점인 마을부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돌봄도 하고 식생활 개선도 하고 공동체성도 증진하고 먹거리 시민도 양성하는 다양한 물적인 거점,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펼쳐갔습니다. 정책이 중단이 되어서 많은 마을 부엌이 지금은 문을 닫긴 했지만, 몇몇 마을 부엌은 이 물리적 공간을, 프로그램을 유지해 가면서 농업과 먹거리를 매개로 이렇게 교류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가 먹거리 농업을 매개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는 6호 처분 위탁시설이에요.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위탁을 보호를 하는 시설이에요. 아이들을 받아보니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 문제다라고 주목을 해서 이사장이 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일단 따뜻한 밥 한 끼부터 먹여보자. 여기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학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먹었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많은 경우 마지막 한 끼를 먹지를 못했거나 마지막 한 끼를 라면으로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 말씀은 먹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시사한다는 대목이죠.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 안윤숙 이사장은 그 대목에 주목을 했어요. 아이들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청년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지역의 로컬푸드 협동조합 생산자가 식재료를 대고 아이들이 거기서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자기 이제 위탁 처분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 도시 곳곳에 숨어서 사회와 고립되어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도시락으로 배달해 주는 역할까지 그 아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의 주민자치회 어르신들이 함께 붙었습니다. 이러면서 먹거리를 매개로 농업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SK 프루덴셜과 같은 기업이 후원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도 지정받고 대학의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가 여기를 지원을 하고 보건복도 사랑의 열매 먹거리 돌봄 시범 사업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단계 저쪽 부산 북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이기는 한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케어예요. 마지막 생을 내가 자고 나란 내 지역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의료, 생활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여기에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산 북구는 부산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데 이 사업을 매개로 새뜨락 커뮤니티 센터 만덕 어울락이라고 하는 마을 부엌을 만들어서 공유 부엌을 만들어서 여기에 먹거리 돌봄을 하는 활동가가 상주하면서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함께 먹거리 나눔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자료로 보시고 영양 돌봄 여기에 이제 미더덕 협동조합, 부산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부산 북구의 지역 자활센터, 희망지역 자활센터, 또 여기에 부산 광역시의 OK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먹거리를 매개로 공유 부엌이 막 작동이 되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 빛을 바라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도시와 농촌의 문제는 같은 원인의 다른 현상이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과거와 같이 도시의 필요를 농촌이 일방적으로 대주는 그래서 소비되는 농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상생이라는 개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융합과 상생의 개념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아니면 2차원적인 사람과 물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관계시장, 사회적 관계, 돌봄까지 나아가는 새로운 혼성적 가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도농 융합 상생의 대표적인 매개가 바로 먹거리이니
먹거리를 매개로 우리가 도시의 필요와 수요, 농촌의 필요와 수요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천 사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3회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3회 법칙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강남 이 대로에 횡단보도에 첫 번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실험맨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미동도 없습니다. 실험맨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가르치니까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야 하면서 일제히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 시그널에 호들갑 떨 필요 없고 부정적 현실에 너무 낙담하지 말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상황을 바꾸는 힘을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역량을 동원해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또 다른 실험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그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포럼 의성에서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도시와 농촌의 상황을 바꾸는 그 전환점, 티핑 포인트가 오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었는데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정말 기조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막연히 문제만 보이고 답답하고 이런 현실이었는데 안개가 걷히고 좀 더 디테일이 보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